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장애인 자율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또 인식 개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요.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강사 전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화면을 통해서 활동 지원자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활동 지원자분들의 모습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앞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뭐 영화나 게임,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원탁의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신검의 엑스칼리버 이런 것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아더왕의 젊은 시절 이야기라는 건 가지고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왕이 젊었었던 시절이요. 이웃나라 왕의 계략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면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이웃나라 왕이 아더왕을 보니까 젊은 친구가 용기도 있고 높은 기상과 기백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더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당신이 만약에 이 세상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면은 내가 풀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간은 1년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이 세상 여자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동왕 입장에서는 당장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1년 내로 그 답을 알아오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빠져나오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아동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그 성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자신들의 신하나 기사 그리고 군주들의 모든 여자들한테 물어봤지만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도와주시는. 네.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저기 성 밖에 숲속에 가면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마녀가 있다. 그 마녀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조건이 얼토당토 않는 요구 조건을 하나 들어줘야 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길 하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더왕이 거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계속 답을 걸어다닙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1년이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마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녀를 딱 만났는데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추락한 마녀가 도대체 몇 살인지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주름이 자글자글 있었고요. 또 그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너무 흠칫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정신을 가다듬고 마녀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녀가 그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너의 친구이자 원탁의 기사 중 최고의 기사인 거웨인경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구 조건을 겁니다. 아담은 손을 또악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성에 있는 거웨인경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거웨인경은 내가 내 친구와 왕에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더왕은 마녀에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얻고 바로 이제 이웃나라 왕에게 찾아가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에 성에 들어왔지만 이제부터 이제 기쁜 마음을 한다고
이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명이 거행명이 이제 마녀랑 결혼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은 그 마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근처에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행명은 그런 와중에도 꿋꿋이 자신의 친구이자 마녀의 그분을 향해 그분에게 이제 남편으로서 신부에 대한 이해를 다하고 존중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신혼 첫날 밤에 왔겠죠. 네, 거행명은 마음 한번 추스리고 네, 들어갑니다. 신방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마녀는 언제간도 없고요. 왜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이제 딱 거행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행명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마녀가 내가 오늘 당신과 결혼한 마녀다. 그러자 거행명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려던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신부로서 예를 다해주는 모습에 내가 감동을 했어. 내가 감동을 해서 하루의 절반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미녀, 또 하루의 절반은 오늘 결혼했던 결혼식에서 보여줬던 늙고 추악한 노파의 모습으로 있겠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는 당신이 해라. 그리고 거의 이제 머리를 확 쓰는 거죠.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왜? 자, 낮에 저렇게 아리따우고 멋진 여성과 다니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뽕이 나겠어요. 하지만 이제 밤에 좀 괴로웠겠죠? 반대로 낮에 좀 참고 지내지만 밤에는 즐거운 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두 가지 결정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거행명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이제 끝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한 5세기에서 6세기 정도 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여자들의 위치는 남자들에 의해서 인생이, 운명이 좌지우지한 시대였던 거죠. 예.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배경의 이야기고요.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존중. 이제 마녀이었지만은 마녀는 사람이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늙고 추악했지만은 그 거위경과 그래서 아도왕은 그 마녀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로서의 예를 표했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 주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지위고와 남녀노소 만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로서의 예를 다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에게 의해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계라고 그러기도 형제라고 하지만은 저는 서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나 위치에 대한 서로의 배려, 따뜻한 마음이라고 저는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게 뭐죠? 바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권을 왜 말씀드리냐? 우리 장애인들이 저는 이제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이 그동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잘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이제 20세기 말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넘어들어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누구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하고 특히 오늘 활동제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서 그동안
인간다상을 못 누렸지만 지원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옆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인권은 뭐라고 했죠? 당연히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장애인을 인제서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럼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인권,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앉아서 이번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니까 편하네요. 그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열의 열이면 다 물어보면은 10사람이면 거의 다 권리는 의무가 있어야 돼 권리가 지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여보 권리하고 딱 맞는 게 뭘까? 바로 의무겠죠. 의무. 예. 우리가 의무를 져야지 그에 맞는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어렸을 때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또 풀어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과천에 서울 땡땡이라고 놀이동산이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데도 있구나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께서 저랑 그 친구와 다른 친구 3명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차로 데리고 가셔갖고 그 앞에서 자유이용권을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죠. 야, 그 자유이용권 세상 밖에 딱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다 우리 마음대로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신나죠. 그래서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열심히 탔죠.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 표를 지급하셨고 저희를 사주셨고 또 그 친구가 그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니까 그 친구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이거 타고 저거 타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녔으면은 우리가 자유이용권을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자유가 아니겠죠. 그냥 옆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 우리 이거 타자. 그럼 우리 이거 타고 저번에 저거 타까? 그래, 이렇게 타자. 이렇게 서로 같이 대화하고 친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서로 불편함 없이 모든 놀이기구를 탔어요. 권리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 어머니께서 사주신 그 이용료 값이 조건이죠. 그 이용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료를 누가 냈다고 해서 그분들 마음대로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그것은 권리가 아니죠. 아마 권리는 저는 이렇게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권리는 꼭 의무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의무를 다 못했어. 네가 너희들이 사회에서 한 역할이 무엇이고 공헌하고 무슨 기여를 했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무언 중에 무의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의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뒤를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권리에 의무가 당연하듯이 당연지사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역사 속에서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 점령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언론을 잘 모르는 천안태와 일본의 천안과 일본의 제국을 위해서 의무를 졌습니다.
강제로 무슨 의무?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번지가 되고 또 전쟁터에 끌려가서 여성들은 성노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이런 탄광이나 열악한 시설, 공장 이런 등에서 폭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무였을까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일본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의 의무였던 거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36년을 고생을 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또 3년간 죄어는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게 됩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고 바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의무로 그렇게 의무만 지고 전쟁터에서 죽어왔습니다. 이후 쑥대가 시킨 우리나라를 잘 살아보게 하겠다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서 또 국가 경제 발전의 의무를 집니다. 먼저 독일에 가서 하독 광고, 하독 간호사라고 불렀죠. 네, 독일에 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차원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경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증을 쓸 게 없는 거예요. 보증할 나라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 광고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보증금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후 월남 전쟁이 가고도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싶었죠. 물론 이제 미국이 같이 전쟁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래서 꽤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을 가게 됩니다. 이후 또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바로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리비아 같은 곳에 가서 그 덥고 힘든 환경에서도 나라와 그리고 나라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 의무를 지십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무만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88 올림픽이 지나고 IMF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한 경제 발전과 문화가 성숙해진 다음에 드디어 권리,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는 생각은 이제 인간의 권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문화나 생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의무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인들이 갑자기 우리 권리를 주장하죠. 장애인의 권리. 이동을 우리도 같이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해달라는 요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수능을 하시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대로 이끌려오고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 이야기에 앞서 말씀드린 거 있지만 권리를 주되 권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비인권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죠. 권리와 의무 중간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장애인의 조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정신이 불편한 이런 장애인분들에게 맞는 조건은요. 바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조건에 맞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자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 다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장애인이 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주고 또 그에 맞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거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옆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죠. 장애인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이게 이제 장애인의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활동체사 선생님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도 시각장애를 가진 지 15년이 됐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처음에 시각장애 가지게 됐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된 것도 힘들었고, 불편한 것도 힘들었지만은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집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쓰고 와요. 그리고 나서 아유 내가 어째 하시면서 웃음 띄우신 다음에 근데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어? 나라에서 돈은 나와? 뭐 이런 말씀하시고 나오면 얼마나 나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나쁜 취지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할머니 아니면 그 아저씨 아들이나 아저씨 돈 얼마나 버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과연 유쾌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맞습니다. 서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활동지원자고 장애인이고 누군가는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고 그 존중의 표로 바로 서로에게 정칭어를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일을 물어봐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친근해지면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물어보시게 된다면 상대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신체 간의 접촉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활동지원 선생님과 또 이행자들 간에 신체적 접촉도 될 수 있으면 조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도 저 잘 아시겠지만 활동지원사분들이 대부분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원사분들은 여성, 남성 거의 균일하게 반반 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씩 더 조심하고 조금씩 더 배려하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함께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해 간다면은 뭔가 쓸데없는 오해나 예민해져갖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겠지요. 왜? 그렇게 가야지 서로가 편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나게 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살펴줘야 되는 것과 맞습니다. 꼭 지원자 선생님들이 장애인분들에게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지원사님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을 신경 써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지원사와 장애인 간에 정말 가족같이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함께 일하고 생활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지원사 선생님 여러분, 장애인이 좀 더 발전되고 향상되어 나갈 수 있게 지원사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와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이용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야, 지금 불 났어. 뭐? 불? 빨리. 네, 여러분,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불이 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있는 이곳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뻘건 불을 보고서 불이 났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 같은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뭐 타는 알 수 냄새 안 있는데요. 나요? 이것을 화재 인지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황 전파라고 합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 난 곳으로부터 빨리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하는데요. 발신기를 찾아서 동그란 부분 안에 검정색 버튼을 꼭 눌러주면 모든 건물에 사이렌이 울려서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하면서 벽면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한 방향으로 대피하게 돼서 길을 잃을 위험이 적고요. 또 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저의 대피를 돕거나 소방관에게 내 위치를 알려줘서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잖아. 어쩌지? 일단 탈출하자. 먼저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불을 끈다. 2번, 119에 신고를 한다. 3번, 대피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대피한다입니다.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피를 할 때는 우선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이고 벽을 두드리며 나가면 되는데요. 실제로 불이 나면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장롱이나 옷장, 침대 밑에 숨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숨으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할 확률이 크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하려고 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숨지 말고요. 조금 무섭더라도 오늘 배운 대로 차분히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유독가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화재 사망자의 약 70% 이상이 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로 죽습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무서운데요. 이 유독가스는요, 우리 소방관들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2번, 3번 정도만 호흡을 해도 쓰러질 만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족이 모두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죽지? 하고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숨을 쉬는 코와 입은 가려주셔야 합니다. 옷을 끌어올려서 막으시던지 옆에 있는 이불로 막으시던지 수건으로 막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젖은 수건이 제일입니다. 이 젖은 수건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수건을 보면요. 천이 가로 세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건을 펼쳐놓고 연기를 보내보세요. 그럼 연기가 아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대면 물이 마르면서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을 도와주고요. 또 유독가스와 뜨거운 공기가 젖은 수건에 붙어서 가스 중독과 기도 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이 젖은 수건 찾으려고 대피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코랑 입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코랑 입을 막았다면 허리를 최대한 낮게 숙여야 합니다. 왜 허리를 숙일까요? 우리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불이 나면 이 뜨거운 연기가 우리 발밑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천장으로 가죠. 천장에서부터 연기가 채워져서 점점 밑으로 연기, 즉 유독가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서 대피를 하면요, 이 유독가스를 다 마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리는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닥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벽을 두드리고 나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왜 벽을 두드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수영이 어디 갔지?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불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네, 불이 나면 건물이 정전이 됩니다. 그럼 실내에 전등이 다 꺼져서 어둡겠죠. 이렇게 어두워진 실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바로 앞이나 벽 또는 물건 등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쪽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길을 잃지 않고 출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돌아가거나 친숙한 방향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출입구나 또 복도 같은 데 보면요, 뛰어가는 사람 모양이나 화살표 모양의 유도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벽을 두드리면서 가다가 문이 나와서 문 위를 봤는데 이 녹색의 유도등이 있다면 그 문은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맞고요. 문이 나왔는데 문 위에 이런 유도등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건 고립되는 문이니까 절대로 열지 말고 다시 벽을 두드리면서 짚어가면서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도 유도등이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참, 이 유도등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비슷한 모양이니까요. 혹시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을 갔다가 불이 났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문을 닫고 대피해 주세요. 문을 닫으면 불과 연기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일단은 문이 막아줘서 다른 곳으로 불이나 연기가 퍼지는 것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 주소 알고 있나요? 만약에 당황해서 우리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건물 밖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죠. 소방관 아저씨께 이 주소를 또박또박 알려주면 되고요. 혹시나 주소가 안 보이면 주변에 큰 건물이나 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도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디서 불이 났는지 또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번엔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소화기 사용을 하지 말고 119 신고와 대피 활동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소화기를 아시나요? 작은 불이 난 경우라면 이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불이 난 초기에 잘 사용된 소화기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4시간이요? 1시간이요? 네, 소화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약 13초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는 반드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아주 작은 불만 끄는 것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절대로 무리해서 불을 끄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화기 사용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화기를 가지고 불이 나는 곳에 가져가서 안전핀을 뽑고 한 손으로 소화기 노즐을 꺼내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잡아서 불이 난 곳을 향해 뿌려줍니다. 간혹 실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려 하면요, 이 안전핀이 쉽게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손잡이를 꽉 쥔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안전핀은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을 보면요, 이렇게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의 소화기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소화기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침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승아가 실제로 소화기 사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소화기를 가져다가 바닥에 놓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야겠죠? 잘했어요. 다음은 호스의 노즐을 잡고요. 손잡이를 움켜잡고 불이 난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뿌려줍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이렇게 연기가 나가지만 사실은 이 호스에서 밀가루 같은 분말가루가 나와서 이 가루가 불을 덮어서 꺼줄 거예요.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점검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소화기 사용 기간은 10년입니다. 소화기에 표시된 제조 날짜를 확인한 후에 10년이 지났다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시고요. 소화기는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주세요. 또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가운데 녹색 범위에 있는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2012년 2월부터 우리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불은 대부분 밤 12시에서 6시 사이인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또 심야 시간에 난 불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오늘 배운 대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지 환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4분이 지나면 심정지 환자의 뇌가 사망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는 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변에 불이나 위험물이 있다면 응급처치자도 다칠 수 있겠죠. 1단계는 반드시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목뼈나 허리에 상처가 있다면 흔드는 순간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이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두들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앞에서 두들기게 되면 장기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부상 부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확인도 안 하고 심폐소생술부터 하게 됐다가는 더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신고를 해주시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남자분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신고해주세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하기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당겨지면서 이러한 호흡은 반사호흡이라고 해서 사망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확인과 119 신고, 호흡 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4분, 단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죽은 뇌세포는 아무리 치료하여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의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방해된다면 상의를 벗겨주시거나 가슴 압박 위치라도 노출시킨 다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정중앙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가슴뼈의 아래 부분 절반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젖꼭지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명치에서 2마디 정도 위쪽으로 올라온 곳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심장을 제대로 압박하고 주변의 뼈들의 골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부분에 손꿈치 부분을 압박점에 댄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당겨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을 전부 다 사용해서 누르는 것이 아닌 손꿈치로 꼭 압박해주세요. 누르는 방법은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중심으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는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를 5cm 정도가 압박이 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자, 저를 따라서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속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베개나 인형을 바닥에 두고 가슴 압박을 하면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은 누를 때도 중요하지만 뗄 때도 누르기 전 상태까지 올라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는 것을 본 적이 많은데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손을 쫙 펴신 다음에 반드시 굽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정면에 바라보게 비틀어서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옆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굽어지면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슴 압박을 하시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점점 앉게 돼서 직각이 아니라 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반드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몸이 직각이 되게, 환자와 직각이 되게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숨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될 수 없겠죠. 인공호흡의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덮고 두 손가락으로 턱뼈의 끝부분을 받쳐서 함께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턱뼈의 끝부분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말랑말랑한 살 부분을 누르면서 올리시게 되면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반드시 턱뼈를 잡고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를 한 후에는 이마를 덮었던 한 손으로 코를 막아서 1초가량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람을 불면서 눈끝으로는 가슴 부분을 쳐다봐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입과 코를 막았던 손을 1초 정도 떼고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하다 보면 코를 계속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폐가 손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뗐을 때는 손도 놔서 들어갔던 바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드라마나 연출된 장면을 보면 입을 맞대는 정도로만 인공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입 옆부분으로 바람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인공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다시 한 번만 확보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0초 안에 가슴 압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인공호흡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이나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만약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되찾았다면 환자를 회복 자세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복 자세는 환자의 한쪽 팔은 얼굴 옆으로 올려주시고 다른 쪽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신 다음 올린 팔과 같은 방향의 다리를 꼬아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시는 겁니다. 환자가 회복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취식은 최소 30분 이내에는 물도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떨리는 순간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과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잊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교육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소방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서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압박하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다른 한 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과 함께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유부남 직장 상사가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지 마세요. 술 먹고 고백하는 거 회사에서 하시면 안 돼요. 민감하지만 아주 중요한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 노동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진선미 노무사님, 회사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많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요. 사회생활 경험이 한 30년 정도 되시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어디 맞아야 된다. 30년. 저는 한 26부터 사회생활 했는데 손선생 때 직장 내 갑질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그때 뭐 거부의사라든가 명확하게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주영 노무사님은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회사 내 정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무거운 물통이 있었는데 이거를 꽂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것도 못 드냐라면서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도 성희롱을 당하지만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선미 노무사님, 직장 내 성희롱의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법률상 정의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혐오감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와 비슷한 직급이나 보다
높은 회사 사람들이 하급자에 의한 성희롱도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이라고 통상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대리 깨톡 프로필 사진 정말 이쁘더라. 설레던데. 깨똑 프로필 정말 이쁘다, 설렌다 같이 외모 평가를 한다든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신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입니다. 오, 연인 간의 사랑을 이주임한테 보내줘야지. 캐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 지난 여름에 바닷가 갔다 왔어?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인 간의 사랑글을 캡처해서 깨톡으로 보내는 거,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등도 해당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혁수님 질문인데요. 정말 외향적으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분께도 친근한 의도로 이야기를 건네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왔네. 이런 친근한 멘트를 좋아하는 사원에게 이런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정말 당사자의 생각인지, 그렇지. 그 사원분이 칭찬 좋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100% 솔직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윗분이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너님 나한테 왜 칭찬함? 싫어요.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잖아요. 법적 결론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라는 게 본인이 칭찬을 했어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에요. 윗분 두 분이서 남자는 인물이 잘나야 된다, 남자는 다른 걸 잘해야 된다 등 성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서 여쭤봐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성적인 뉘앙스만 풍기는 말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미연님의 질문이네요. 분명 모욕감을 느꼈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친하고 예뻐서 하는 말인데 그 정도로 유도리가 없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피해자 성격 탓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몰아가다뇨.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당하신 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자체적으로 성희롱 담당 기구를 조성해야 하고요. 성희롱 피해를 피해자가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가해자와의 분리 등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유부남 직장 상사의 고백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2년차 막내 사원입니다. 1년 전 회식 때 유부남 직장 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회사에 바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서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이후로도 자꾸 꿈에 너가 나온다, 사회가 아닌 학교에서 만났으면 너를 따라다녔을 것 같다, 예쁘다 등을 농담식으로 하고요. 점점 더 심해져서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백하지 마세요. 술 먹고 고백하는 거 회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본인 진술 이외에도 지인에게 보낸 피해 사실 문자와 목격자 증언 등이 있으면 증거로 모아주시고요. 피해를 겪었을 때마다 적어뒀던 본인의 메모,
그렇죠. 가능하다면 거부 의사를 밝힌 메일이나 문자, 녹음 파일 있다면 이것도 증거로 모아주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고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잖아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지역 고용평등 상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고용노동부에 자주 찾는 자료실을 검색하시면 상담실 전화번호가 나와요. 익명 상담도 가능하니까 상담 받아보십시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안 됐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손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갔어야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승로사님의 질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될 때 어떤 걸로 그 진위를 평가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원칙 중에 피해자 중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입장을 모두 듣지만 피해 당사자의 진술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조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이 맡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은 상사가 이후에도 같이 근무를 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해결이 난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같이 일한 상황이 되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행위자의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죠. 한 사례로 어떤 분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네. 그만큼 큰 충격이었단 말이겠죠. 꼭 참지 마시고 별도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그 산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피해도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성희롱에 대해 부당함을 신고했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회사가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민원 신청란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가 있거든요. 익명으로 성희롱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 신고해봤거든요. 네. 컨설팅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컨설팅도 해주고 한꺼번에 심리상담 신청도 할 수 있더라고요. 와, 고용노동부. OX 퀴즈. 이번에는 이주영 노무사님이 답해주세요. 직장 내에 나이 많은 노총각하고 엮으면서 둘이 잘 어울려 라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한다거나 억지로 옆에 앉으라고 떠미는 행위, 성희롱 해당되나요? 당연하죠. 하지 마, 진짜 좀. 실제로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신입사원이 이제 여직원이 왔습니다.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왔잖아요. 노총각 대리분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엮어주려고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막 같이 앉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신입사원도 얼굴 썩는 거 안 보입니까? 원치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행위자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맞습니다. 여자 상사이신데 가슴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당연하죠. 남성, 여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이어도 성적 굴욕감 느끼셨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갑바 만져보자고 안 됩니다. 동성 간에도 성희롱 성립합니다. 제가 보기엔 명백한 성희롱인데 동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성희롱 당하는 걸 보게 된다면 사업주나 회사 내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세요. 혹시
아까 Q&A 하면서 하시고 싶던 말씀이나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어렵게 뽑은 직원이잖아요. 근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 피해자 둘 다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같이 근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소중한 인적 자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의 조직 문화도 훼손되거든요. 막상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이거 회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희롱 신고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 과정 비밀이잖아요. 네. 비밀 보장 원칙이기 때문에 기밀 누설하면 또 5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네. 또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도 고백에 따른 성희롱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고백하지 마시고요. 특히 유부남 분들 고백하지 마세요. 이런 게 성희롱이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해야 할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필수죠.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 함께 개선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유용하셨나요? 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 노동법에 관해 다음 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두 노무사가 전해드리는 랜선 노동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원 K씨는 근무 중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금한 돈을 잘 받았느냐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K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기범은 K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마치 K씨인 것처럼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송금해줘야 할 것이 있는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니 우선 입금을 해주면 저녁에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K씨의 친구는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메신저로 해야 하니까 친구인 값도 했죠. 또 자기가 급하게 돈을 어디 보내야 되는데 월급은 안 들어왔고 잠깐 쓰고 돌려준다니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자영업자인 B씨는 가게를 열면서 받은 대출을 열심히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송금하면 바로 1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이자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줄줄 꿰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솔깃한 제안이어서 쉽게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B씨는 1,000만 원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미쳤지.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더라니까. 진짜 뭐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돈인데. 가정주부 A씨의 모든 생활비는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던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박꼬박 매달 5만 원이 1년을 넘게 빠져나갔는데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혀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사기. 설마 나는 안 당하겠지 하는 동안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메신저 피싱 사례를 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메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주의가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킨 것입니다. 결국 범죄자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 메신저에 로그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대출 사기 피해 사례였습니다. 이 피해의 원인은 금융회사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일반 은행이 아니라 의심을 하지만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특정 인출 사례입니다. 사실 얼마 전 A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불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TV의 통신사를 함께 바꾸면 요금이 싸다는 말에 A씨는 전화 상담 후 통신사 변경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 집 주소를 업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은 사기업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A씨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어 A씨 명의로 일명 대포폰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매달 통신요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처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쉽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즉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비롯하여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고 사생활이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믿을 만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꼭 필요한 곳만 회원가입을 하세요.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해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만약 사이트 첫 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없다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보여주기만 하세요. 신분증을 복사하도록 두지 마세요. 인터넷 회선,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등을 싸게 해준다는 광고 전단지나 전화 마케팅 업체에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한다면 먼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괜찮은 곳인지,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한 개인정보만 요구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마트 등에서 흔히 개최하는 경품 이벤트, 이런 데 참여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NS, 커뮤니티, 게시판, 웹하드, 메일 등에는 핸드폰 번호, 가족정보, 집정보, 계좌정보, 보안카드,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랜덤 채팅은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하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내 사진이나 톡 아이디,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불법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컴퓨터가 해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둘째, 가입한 사이트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이용하는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고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에서 10자리 이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이라도 전부 알려주거나 보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시고 피치 못하게 알려주게 되거나 본 것 같으면 즉시 바꾸도록 합니다. PC방, 서비스 센터, 백화점 같은 공용 장소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나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며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 기능, 자동 로그인 기능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공용 PC에서는 로그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용 PC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정보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생기면 신고 상담하세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음의 기간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는 각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는 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동시에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소중한 만큼 남의 개인정보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모든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 파이팅!